이제 영업의 변화를 이끄는 카네기의 리더가 되라. 변화를 이끄는 카네기의 리더. 이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 원칙의 마지막 세트 리더가 되라는 원칙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되었다. 자, 관계의 정신을 기반으로 협력을 창출하는 리더의 마지막 단계는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원칙들은 갈등이나 문제에 봉착한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부정적인 상황에서 억지로 칭찬할 거리를 찾는다는 거야. 자칫 상대를 기만하거나 형식적인 거칠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물론 진심이 담기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자. 단점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무엇인가가 너무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조심성이 부족해지고 주도성이 너무 강하면 상대를 억압하기 쉽다. 영업 조직에서 갈등은 대개 영업 담당자의 어떤 역량이나 특징이 너무 지나쳐서 생긴다. 예를 들어서 영업 간 분쟁이 발생. 데일 카네기 리더가 되라. 22번째부터 30번째까지인데 칭찬 감사. 잘못을 간접으로 알게.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잘못을 먼저 명령하지 말고 질문이나 요청하라. 최면을 쏘지라. 칭찬하라. 명성을 얻게 해라. 상대방이 격려해라. 기꺼이 상대방이 하도록 해라. 글쎄요, 상대방이 기꺼이 하도록 해라. 여기서 친밀감으로 영향력으로 헌신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죠. 무관심, 맹정은 저항으로 나올 것이다. 관계 정진을 해서 협력 창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상강형 모델로 올라가도록 해보자 그 말인데, 담당자 간의 언쟁이 일어난 상황을 중재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우선 당사자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다. 영업관리로서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김 과장이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장점이 되지만 그것이 지나치는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문제가 좀 발생했다고 하던데 어떤 일인가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사안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상대를 질책하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려 한다는 관리자의 의도를 잘 드러낼 수 있다. 동시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마음의 문을 여는 효과도 얻게 된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강조했듯이 갈등이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를 가지고 있다. 갈등을 촉발한 원인이 그 사람의 문제나 단점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서로의 의도나 장점이 지나쳐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다는 관점은 문제를 보다 건설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진정성 있게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는 태도를 길러준다.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 여기서 간접적이라는 말은 빙빙 돌려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에서 강조점은 간접적으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라에 있다. 사안을 지적한다고 해서 상대가 그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겠는가? 이 일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상대방의 의도도 그렇다는 것이 초측인가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인가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사건, 해석, 반응, 태도, 영향이라는 갈등 사이클의 키워드별로 질문을 하면서 상대가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지를 짚어가야 한다. 그럴 때 상대방은 비로소 잘못을 알게 된다. 지적과 비난은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 뿐이다. 직접적인 지적이 아니라 간접적인 질문과 관찰이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데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다.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라. 만약에 관리자도 이 같은 갈등과 유사한 경험이 있다면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이런 문제들도 있었네요. 라면서 자신의 실수나 갈등 경험을 공유하라는 것이
이 원칙의 의미이다. 관리자도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메시지는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일단 긴장과 방어막이 풀리고 나면 의외로 쉽게 대화가 전개될 수가 있다.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질문하거나 요청하라. 갈등의 해결책을 리더가 직접 지시해 줄 수가 있지만 당사자 스스로 대안을 수립하는 게 더 낫다. 최소한 가능한 해결책을 먼저 생각해 보기라도 해야 한다. 리더십 대화에서는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고 조언을 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이 차장과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김 과장 생각은 어떤 대안들이 있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가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대답이 나오면은 그 후에 관리자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이렇게 실행하기는 되겠습니까? 하고 상대의 동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감정적인 갈등은 많은 경우에 이성적인 주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자존심이 부딪힐 때 발생한다. 때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사람은 자존심과 체면이 상하면 자신의 주장을 더욱 고수하려는 성향이 있다. 특히 영업 담당자들은 성취 지향적인 경우가 많고 자신의 이미지에 신경이 많이 쓰여서 자부심이 강하다. 잘못된 사안을 바로잡되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거나 망신주는 일이 생기면 다시 힘력을 얻기는 어렵다. 아주 작은 진전에도 칭찬을 아끼지 말라. 갈등의 해결은 하나의 이벤트라기보다는 일련의 과정으로 전개된다. 자그마한 진전이라도 발견되면 그때 놓치지 말고 그 진전을 언급해 줌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회의 시간에 완고하게 자기 주장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담당자가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다음번에 조금이라도 나은 행동을 보면 반드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김 과장, 오늘 회의에서는 표현이 이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훨씬 보기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드백을 할 때 긍정적인 행동이 강화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갈등을 관리하는 유용한 전략이 된다. 상대방이 훌륭한 명성을 얻게 하라. 사람은 이른바 명성에 걸맞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너는 인내심이 약한 사람이야 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그 사람의 행동이 수정되기는커녕 더 나쁜 방향으로 습관이 강화될 뿐이다.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훌륭한 명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격려해주라. 잘못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라. 갈등을 풀고 화해를 요청할 때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성적으로 대안에 합의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꺼려지게 된다. 그렇기에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주는 것은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에 손을 내미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당신이 제안하는 것은 상대방이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 이것은 비전 갈등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데일 카네기 리더십 원칙의 마지막 단계로 모든 원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고 인간관계 기반의 리더십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문장이다. 보스는 명령하는 존재이고 리더는 부탁하는 사람이다. 리더십 스킬은 한마디로 상대방이 기분 좋게 부탁을 들어주게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계약을 꼭 성사하도록, 고객에게 한 번 더 전화하도록, 제안서를 한 번 더 수정하도록 사실상 리더는 끊임없이 부탁을 한다. 이 일을 상대방이 기꺼이 하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리더십의 바로미터가 된다. 물론 쉽지가 않다.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일즈 리더십 모델을 리더십을 다 이뤘다. 퍼포먼스, 트루 피플. 영업 성과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을 벌지 않고 일을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성과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면은 노력을 해야죠. 이벨리에이터 측정하고 관리하자. 이벨리에이터 측정하고 관리하자. 해볼까요? 자, 이 셀링에서 analyze 하고 reading, evaluate, success, 이제 여기서 이제 evaluate를 본다 이 말이죠. 11장에서 영업성과 관리의 허와실. 1970년대 후반부터 약 10여년간 프로 미식 축구 선수로 활동한
켄 오브라이언이라는 선수가 있었다. 이 선수는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는데 단 하나 흠이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긴장한 탓인지 미스가 잦았다는 것이다. 피스. 중요한 순간에 상대 선수에게 패스를 한다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공을 넘기는 실수가 자주 있었다. 이에 당시 켄 오브라이언의 소속 팀이었던 뉴욕 제츠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의 패스 미스 횟수를 계산해서 이를 다음 해 연봉과 연계시킨 것이다. 패스 미스 횟수만큼 일정 비율로 연봉을 차감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정량적으로 지표를 도출하여 그것을 급여에 반영하는 원활의 성과평가 시스템을 취한 것이다. 그 조치의 결과가 어땠을까? 다행히 상대 선수에게 공을 주는 패스 미스는 줄어들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다. 바로 팀 동료에게도 패스를 안 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 조치는 패스를 더 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패스 자체를 안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건 참 큰 실패군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죠.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조치는 더 마이너스가 된다. 이것은 정량화, 서치화의 부작용에 대한 단적인 예시이다. 해당 업무나 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현상만 계량화해서 평가 보상에 연동시킬 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다. 켄 오브라이언의 경우에 패스 횟수 전체를 또 계량화해서 성과와 연동시키는 대책을 세울 수도 있다. 그러면 스스로 돌파하거나 경기장을 질주하는 기존의 장점이 퇴색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경기 중 주행 거리를 또 지표화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선수가 이 모든 지표들을 생각하면서 경기를 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능한 감독은 경기 기록과 지표를 참조하여 선수의 문제점을 찾아내지만 해결책을 마련할 때는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코칭과 지도를 통해서 그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오늘의 성과 평가도 마찬가지다. 수치와 정량으로 된 지표에만 의존하면 항상 외국의 문제가 발생한다. 관리자로서 담당자의 직무와 성과의 본질을 바라보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관리와 코칭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성과 관리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성과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것들은 성과 관리의 두 날개, 세일즈 리더십 모델의 2는 이퀄리에이터, 측정하고 관리하라. 기존 제품 대비 33.5% 더 많은. 그쵸. 세일즈 리더십 모델의 2는 이퀄리오 측정. 김연아 선수는 우리나라의 피겨스케이팅의 신드롬을 느낀 독보적인 존재다. 김연아 선수 덕분에 전 국민이 피겨스케이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일부 열성 팬들은 피겨스케이팅 기술과 용어, 평가 기준 등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의 지식도 갖추게 되었다. 피겨스케이팅은 기본적으로 선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대해서 심판진이 평가를 내린 점수를 합산하여 우승자를 가려내는 방식의 스포츠이다. 그래서 달리기나 높이뛰기처럼 명확한 기록 점수로 우승자를 가리는 육상 종목이나 1대1로 길어서 득점을 비교해서 승자를 가리는 축구, 야구 등의 구기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판의 판정과 점수에 대한 시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겨스케이팅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심판의 능력과 권위, 객관성과 공정성이 특히 더 중요한 스포츠이다. 피겨스케이팅의 평가는 기술 점수와 예술 점수로 구분이 된다. 기술 점수는 점프의 높이와 회전수, 도약과 착지, 스케이트 날의 방향 등 채점 기준이 비교적인 객관적이다. 그래서 기술 점수의 경우는 심판들의 점수 차도 크게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동작의 완성도나 표현, 연기 예술 점수는 좀 더 주관적이다. 물론 예술 평가에도 일정한 기준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술 평가에 비해서는 심판의 주관이 더 개입될 여지가 있다.
그러다고 피겨 스케이팅에서 예술 점수를 제외할 수 있을까? 예술 점수를 빼고 기술 점수만 봤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스포츠를 넘어선 감동까지 선사한 김연아 선수는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비즈니스 조직에서의 성과 평가도 마찬가지다. 영업에서도 명확한 기술 점수가 존재한다. 계약 건수나 매출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술 점수만으로 그 담당자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는 없다. 예술 점수에 해당하는 정성적인 평가, 관리자의 주관적인 평가는 비록 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요소이다. 특히 영업은 정량화가 쉽기 때문에 관리직이나 지원 업무에 비해서 성과 평가가 용이하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량화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담당자에 대한 관리자의 정성적인 평가는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시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 영업의 과정과 업의 본질을 놓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마치 양날이 금과 같다고 할 수가 있다. 그 양날개를 펼쳐서 함께 비상할 수 있도록 영업팀을 이끌어야 한다. 성과 평가의 오류는 조직에서의 성과 관리 및 평가 이슈는 늘 문제를 일으키지만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요소이다. 성과 평가가 없는 비즈니스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고 그것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관리나 개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매출로 모든 성과를 평가한다고 한다면 평가는 쉬워질지 모르지만 그 자체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담보한다고. 기술 점수와 예술 점수의 예를 통해서 설명한 것처럼 영업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고 비록 한계가 있더라 하더라도 영업 관리자가 이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만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하다. 인센티브의 지급 여부는 매출이나 계약 건수 등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가 있지만 영업팀장으로서의 승진이나 직급의 변화 또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위험 등에 있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본격적인 성과관리 스킬에 들어가기 전에 성과평가자로서 관리자가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오류를 점검해 보는 것은 올바른 성과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 평가자료 이해하는 것은 관리자의 주관적인 독선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정량하여 빈 것을 메꿔주는 통찰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간대화의 오류가 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도 있다. 평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얻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이다.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보상도 해주면 부딪힐 갈등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능하면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경향을 간대화의 오류라고 한다. 영업 관리자는 담당자의 개개인과 함께 수고하고 있고 영업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담당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업 관리자는 담당자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다. 우리 직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관리자의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다. 여기에서 관리자의 내적 갈등이 생기게 된다. 우선은 스스로도 간대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하는가? 아니면 단지 좋은 사람이 되고 갈등을 피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자세이다. 두 번째 오류는 최근 효과이다. 혹시 칸 영화제나 아카데미의 시상을 본 적이 있는가?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영화사는 출품작을 최대한 시상식 시즌에 가까운 시기에 개봉하는 전략을 펼친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좋은 작품을 평가해서 다음 해 2월에 시상을 하는 영화제가 있다고 한다면 영화제의 1년 전인 1, 2월의 개봉작보다는 가능한 11월이나 12월에 개봉하는 영화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유리하다. 성과평가도 마찬가지이다. 대개는 1년을 기준으로 승진이나 고가 인센티브를 결정하게 될 터인데 연초에 훌륭한 성과를 보인 것은 기억이 흐릿해지고 최근에 갈망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면 그것이 각인되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가자로서의 영업관리자 자신도 최근의 효과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 오류는 유사 효과이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다.
영업관리자 역시 자신의 성공 방식이 가장 좋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유사한 장점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배회하게 되는 인식의 오류를 가질 수가 있다. 분석적인 관리자는 분석적인 담당자를 선호하고 주도적인 관리자는 주도적인 담당자를 선호한다. 하지만은 성공에는 한 가지 방정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이 결과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한다. 자신과 다른 성향을 배제하는 것이 나 자신과 유사한 성향을 선호하는 것은 유사 효과의 오류이다. 마지막으로 후광 효과와 분리 효과가 있다.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은 인과 성과 평가에 있어서 독이 된다. 한 가지 장점이 눈에 띄면 나머지도 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후광 효과이고 반대로 한 가지가 눈밖에 나면 나머지 장점들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분리 효과이다. 영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량과 성과는 무엇이며 주변적인 성과와 역량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분명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이 후광과 분리 효과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상의 오류들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것을 인식하고 내 관점을 한 번 더 검증한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 효과적인